지금 중국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중국 안 가보다 알 수가 있어요. 중국 8시 뉴스하고 우리 하늘만 쳐다보면 됩니다. 중국 8시 뉴스에 중국은 보면 모든 식당 앞에 하얀 의자가 쭉 놓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5시 넘으면 예약을 안 받아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이제 그 줄 서는 사람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소비 경기 회복을 보면 되고, 우리나라 스모그가 심하면 지금 중국의 공장이 심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중국의 공업 생산이 최근 몇 개월 중에 5%인가 지금 훅 늘어났어요. 그럼 좀 얘기가 나온 김에 중국의 AI 기술력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래서 뭐 지금 딥시크가 난리지만요. 그 놓고 보면 2억 5천만 원짜리 벤츠하고 2,500만 원짜리 소나타일 것 같아요. 2,500만 원짜리 10분의 1도 안 되는 이제 가격으로 고속도로 한번 달려봤더니 정말로 개발에 땀내가지고 벤츠를 한번 같이 선 거죠. 그러나 그게 소나타 가지고 벤츠를 추월할 수 있는, 벤츠가 맘 먹고 달리면 그건 바로 400km 가버리는데, 근데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이게 벤츠는 엔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허접한 엔진을 갖고서 이제 비슷한 성능을 내는 이제 AI 모델을 만든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계속 가려면 어떡하냐. 근본적으로는 이게 소프트웨어를 갖고서 예를 들어서 엔진에서 4배 성능 차이가 나는 거를 이걸 튜닝을 해가지고 이거 4배 속도를 냈다고. 튜닝 기술을 이제 4배로 올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도 못하는 걸 한 거고, 그래서 이쪽은 엔진 성능 갖고 4배로 올라갔고, 이것은 엔진은 여기 있는데 이걸 튜닝해서 이렇게 같이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지금 미국한테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은 요거를 요만큼만 올려주면 이거는 바로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에 완전 국가가 목숨을 걸었고, 미국은 지금 뭐 비싼 칩 사다가 이거 고성능을 만들면 되지 이렇게 했다가 돈이 몇백억 불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몇백억 불 쓸 필요가 없네? 이게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하면 이거 많이 안 써도 되네? 그 반성이 있게 되고, 그게 바로 지금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이유는 뭐 전기기관이 발명됐다고 해서 석탄 소비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늘어나는데, 문제는 지금만큼 쓰던 것보다는 반만 써도 된다는 거죠. 이 알고리즘을 올리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딥시크 쓰지 마라 다 이제 막고 있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은 엔비디아부터 딥시크를 자기네 사내에 깔아놓고 지금 써요. 그리고 구글부터 엔비디아를 다 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쓰냐고 그러는데, 그럼 정보 유출이 없냐? 당연히 있죠. 그런데도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그런 그 저성능 칩을 갖고서 고효율 모델은 알고리즘이 뭐냐, 그걸 지금 파악하고 사용하면서 그걸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실력도 안 되면서 지금 다 막아놨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미국은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 올리는 쪽으로 자극을 주게 됐고, 그리고 중국은 요 밑에 있는 칩의 성능을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이만큼 올리자. 요게 지금 중국이 반도체에다가 지금 3천억 위안이니까 한 60조 정도 보조금을 지금 쏠려고 대기하고 있고, 이번 양회의에서 중국이 지금 AI 펀드, AI에 돈 지르는 걸 1조짜리를 지금 만들어요. 1조면 200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3분의 1 되는 거를 여기다 돈을 넣겠다는데, 이건 전부 뭐냐 그러면 반도체 성능 올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최근 4년 동안 미국이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심하게 규제했던 게 반도체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SMIC라는 중심국제라는 회사가 중국 우리 삼성전자 같은 회사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 돈을 집어넣으면 뭐 애기도 엄마 뱃속에서 빨리 나오고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르는데, 바로 중국의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오히려 더 이제 가속화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전기차의 최대의 소비자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는 이미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저평가, 이거를 이제 뭐 외국인이든 뭐 중국인이든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지금 주식을 계속 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딥시크가 중국에서 1등이 아니라면서요? 그거보다 더 좋은 제품들도. 중국은요, 우리는 뭐 중국 AI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보지도 않지만, 중국에는 5룡 6호라고 하는 11개의 그 딥시크 회사들이 이미 있습니다. 걔들은 이제 다 알고 있는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고, 딥시크는 12번째, 맨 막내예요. 근데 이것은 딥시크는 우러졌을 때 여의도에 있는 퀀트 펀드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자산 운용사가
자기네가 1,000만 위안 20억 넣어가지고 만든 자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중국 전역에서 알려질 수도 없고 별로 이게 손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얘들이 지금 이제 딥시크 R1인가를 만들었더니 이거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더니만 이게 오픈 AI의 5번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그때 이제 확 그 주목을 받은 거. 그래서 1월 20일 날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미 딥시크 이상의 실력 수준을 가진 놈이 11개나 더 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단지 몰랐을 뿐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도 그런 이제 딥시크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이제 AI 회사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플랫폼 기업들이나 뭐 이 알리바바부터 시작해서 얘들 주가가 지금 급등을 했죠. 그래서 그걸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도 경쟁이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테슬라를 대표하는 미국하고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도 그게 별 관심이 없어 그러는데요. 중국은 이미 자율주행 버스는 상용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시라고 하는 시에서 이미 몇 년을 테스트해가지고 지금 항저우인가 거기는 이 버스 라이선스를 그 AI한테 준 겁니다. 그 기계한테 이 그 버스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요. 운전면허를 준 그렇죠, 거고, 준 겁니다. 자격면허를. 그래서 그걸 이제 자율주행으로 하고 있고, 그건 뭐 간단한 것이 버스는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가는 건 뭐 이미 돼 있고, 샹하이도 제가 지난달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샹하이 남쪽, 푸동 남쪽 지역에 거기에 그 공단 지역에 자율주행 버스가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 샹땅커지라고 하는 센스타임이라고 하는 안면 인식하는 회사가 그 회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안면 인식하는 회사도 이미 상하이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을 해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문제는 중국은 이제 북경의 그 옛날 수도철강 지역, 우리 같은 포철 그 공단 지역에 거기 중심 반경 뭐 몇 킬로를 자율주행을 지금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바이두가 해요. 그래서 바이두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 지역을 정해놓고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그 실력이 어느 정도냐는 것은 당연히 웨이모라든지 테슬라가 지금은 우위지만 중국은 지금 빅데이터를 무지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여러 군데 하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받아서 이게 와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그 자세하게 정보를 받아들여야 사고가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근데 중국이 이번에 보면 샤오미라는 회사가 핸드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번에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8시간 만인가 해가지고 1년 동안 만들 차가 다 입도섬에 다 팔렸습니다. 아직 차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게 왜 이랬냐를 보니까 지금 전기차의 핵심은 이게 그 라이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비싸니까 카메라 12대인가를 달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로 만들어요. 근데 이거 비 오는 날, 어두운 날, 눈 오는 날은 이게 눈이 쌓이거나 구름이 끼면은 카메라가 잘 가려지면. 파악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고 정확시가 않은데, 그걸 해결하려면 이 레이더를 쏴가지고 받으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라이다인데, 이거 한 대 2,500만 원 하니까 그걸 달아버리면 차값이 3분의 1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못 달았는데 중국이 이걸 250만 원짜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샤오미 차에 보면 라이다 한 대, 레이더 세 대에 카메라 12대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완벽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갖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도소매가 다 된 거고, 지금 보면은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느 나라도 상용을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냐는 뭐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그런 하드웨어 인프라,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가 지역별로 갖춰진 데가 많아서 이게 지금 중국의 포텐셜이 테슬라보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FSD의 그 면허를 이 테슬라한테 주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막상 운행을 해보니까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지역 특화가 돼야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테슬라가 이제 아직 그게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기대보다는 조금 못하다, 이런 게 있고, 반대로 이제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들은 이 바이두부터 이게 빅데이터가 쌓여 있고, 또 이제 기기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은 AI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6G가 돼야 통신 속도가 빨라야 이제 사고 위험을 줄이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이 지금 치명적인 결점은 AI의 고성능 칩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리즘을 얼마만큼 커버를 할 수 있냐 하는 것의 문제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이제 레벨 4, 5 수준에 가려고 그러면 이건 칩 문제, 이거는 해결이 안 되면은 여전히 이제 그 수준이 낮는 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반도체 그 부분에서도 그 AI 칩이 해결이 되는 건가요? 뭐 당연히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투자하는 건 전부 다 AI 관련되는 반도체, 그 GPU라든지 HBM, 뭐 이제 ASIC이죠. AI ASIC 거기다 돈이 다 들어갈 거라고. 그럼 미국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중국도 투자하고 있는데 타이완도 뭐 잘 나가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근데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 뭐 주가 떨어지는 거 보고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엔비디아 주가를 하루아침에 폭락시킬 수 있는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지금 그 H100 이상의 고성능 칩에는 100% 우리 하이닉스의 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그 HBM을 만드는 나라는 한국하고 미국인데 그 점유율로 보면 우리가 90%, 미국이 한 10% 마이크론.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에는 100% 우리 하이닉스 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이외에 다른 이제 HBM은 우리 삼성이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뭐 그 엔비디아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이고요. 낮은 그레이드 걸 넣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메모리에서 우리 여전히 세계 1등 맞아요. 그리고 중국이 그 하고는 있지만 아직 한 3, 4대 정도 뒤져 있고 과거는 못하다가 온 거니까 캐치업한 건 맞지만 아직 갭이 크다. 그리고 한국은 너무 이제 우리 스스로를 자기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 TSMC는 D램을 못 만듭니다. 중국도 못 만들어요. 미국도 지금 못 해요. 근데 HBM을 안 붙이면은 엔비디아 칩도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이닉스가 TSMC한테 우리 HBM을 이 3E를 공급하지 않으면 TSMC도 제품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GPU를 지금 개발하냐? 그건 10년, 20년 걸리냐?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는 것에다가 집중해서 그걸 더 잘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1등하는 거를 계속 1등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자꾸 욕하는 것은 정신 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 갖고 있고 그걸 지금 다른 나라가 추월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1등 하던 회사가 2등 하는 놈이 1등을 하고 1등 하는 놈이 2등 했다고 그래가지고 망했다? 이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럼 AI 부분에서는 딥시크 같은 거 우리나라에도 좀 있을 법한데 지금 없거든요. AI 뭐 스타게이트 얘기도 나오고 오픈 AI가 카카오도 만나고 그러는데 AI 분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한국이 대처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것은요, AI 고속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차를 다 실어가지고서 이제 가게 가는 거고,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개 회사가 500억 불씩 막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자체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얘들은 전 세계 시장을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럴 역량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는 뭐 AI라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은 중국어로 된 AI가 한국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요. 또 미국 AI가 중국에 관한 문제를 물어봤을 때 답을 제대로 내기 어렵고, 그래서 각 나라별로 소브레인 AI가 반드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들을 잘 만들면 이것으로서 돈 벌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AI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우리로서는 제일 급한 게 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알고리즘 다 좋고 한데,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GPU 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컨퍼런스에서 어떤 그룹의 사장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AI 하는 회사들 중에서 칩이 2,000개 있는 회사도 없다. 그럼 데이터 서버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최하 15,000개에서 5만 개의 고성능 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저는 이거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심플한 것은 트럼프 방식을 써라, 미치광이 전략을. 예를 들어 지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우리 HBM 오늘도 공급 못한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럴 때 그걸 하이닉스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좀 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처럼 행정명령으로 한국의 HBM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로 거기서 만들어진 완성품 HBM을 5분의 1, 10분의 1은 반드시 한국한테로 먼저 팔게끔 해라.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구글에 팔든 뭐 어디에 팔든 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지금 줄 서 있으면 뭐 6개월, 1년 뒤에 받을까 말랐는데 이거 순서를 빨리 땡길 수가 있는 거죠. 뭐 가격은 똑같이 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취업 확보를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한국의 기업 단위에서는 그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정부가 나서서 그럼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정부가 그거 못하게 해서 못 팔아. 어떡하니?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이 안 붙으면 물건 자체를 못 팔기 때문에 뭐 어차피 파는 건데 구글로 가는 거 예를 들면 AWS 가는 거 5만 개 한 군데 먼저 줄게. 5만 개가 먼저 들어오면 우리는 데이터 센터 3개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보를 안 해주고서 뭐 위원회 만들고 뭘 하는 것은 그거는 자동차 엔진을 없는데 자꾸 차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사상 누각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되는 문제는 엔진을 확보해 주는 거, 그 GPU를 칩을 확보를 해주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이거 조금 트릭을 쓰고 레버리지를 걸어가지고 답을 내주는 거 이게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 쪽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사람들 관심이 많은데 지금 해외 자본도 중국에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나요, 지금? 지금 중국은 이제 해외 자본 들어가는 거를 작년 8월부터인가 통계를 안 보여줘요. 근데 뭐 보여지는 것은 일단 홍콩으로 돈은 왕창 들어왔고 그리고 최근 거래량을 보면 중국이 최근 4년 중에 거래 한 3배 정도는 거래량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이 조정받는 사이에 그 돈들이 빠져가지고 홍콩으로는 대거 들어온 건 확실하고 그래서 왜 이제 홍콩이 먼저 갔냐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 플랫폼 기업들은 전부 중국은 홍콩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본토에는 인터넷 기업이 상장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홍콩에 먼저 돈이 들어간 이유고 그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알리바바부터 과거 10년 동안 투자했던 그 투자 규모의 3배를 지금 투자하겠다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로는 똑같은 최근 4년 동안 미국의 반도체나 뭐 AI 관련되는 하드웨어가 대박난 게 소위 말하는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거 설비 투자를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중국에 나타날 것 같아요. 최근 4년 동안 민간 기업들이 이제 움츠려 있다가 정부가 다 풀어줬고 지원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가 70조 투자하면 텐센트는 가만히 있을래? 이기려면 그보다 더 투자할 거고 그리고 BAT인데 바이두가 이번에 시진핑의 그런 기업 자담회 초대를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대로 있으면 바보 되면 어떻게 할래? 2배를 투자하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그런 플랫폼 AI 기업들의 대량의 투자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하드웨어 회사들이 이게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자금들이 홍콩에서 AI 서비스 회사한테 간다고 하면 AI 서비스 회사의 설비 투자를 늘리는 걸 보고서 본토의 하드웨어 회사 쪽으로 대거 돈이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하드웨어 쪽이 전망이 좋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투자 관점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양회에서 1번이 소비예요. 그 소비 진작을 먼저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중국 증시 상승은 중국 본토 증시는 홍콩 증시는 테크가 먼저 가는 거고 본토는 아마 소비가 먼저 가고 지금 그 AI 회사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면 그때는 중국 본토의 테크 기업들, 이 회사들의 주가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국 현지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소비가 늘어날 때 중국 문화에서 어느 분야가 그래도 소비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느 분야가 좀 더 폭발적으로 좀 빨리 움직이나요? 중국은요, 먹는 걸 하늘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식당이 가장 먼저 이게 움직이죠. 그래서 식당에 지금 중국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중국 안 가보다 알 수가 있어요. 중국 8시 뉴스하고 우리 하늘만 쳐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8시 뉴스에 식당에서 사람들이 중국은 보면 모든 식당 앞에 하얀 의자가 쭉 놓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5시 넘으면 예약을 안 받아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손님이 없으면 경기가 나쁜 것인데 중국이 최근 4년 동안 식당에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이제 그 줄 서는 사람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소비 경기 회복을 보면 되고 공장은 이게 제조품 어떻게 되냐는 것은 우리나라 하늘을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스모그가 심하면 지금 최근에 우리 스모그 심하잖아요. 스모그 심하면 중국의 공장이 심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뭐 3년 동안은 스모그를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중국이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다 문 닫았거든. 그래서 그렇고 지금 우리가 스모그가 심하다고 하면 중국 제조 제대로 되네. 아마 2월 달 1, 2월 달 중국의 공업 생산이 최근 몇 개월 중에서 가장 5%인가 지금 훅 늘어났어요. 그럼 중국 현지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꺼림직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홍콩이나 이런 데 투자하자 이러는데 현지 투자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달랐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뭐 중국에 투자하면 돈도 못 갖고 나오고 뭐 위험하다 이러는데 그러면 전 세계 포춘 500대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안 들어간 기업이 없어요. 그럼 그 기업들은 돈 못 갖고 나오는데 왜 들어갔을까? 그렇게 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GM, 포드, 애플, 뭐 테슬라, 스타벅스, 월마트, 맥도날드, 코카콜라 얘들은 돈 안 되는데 왜 들어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자꾸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미국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뭔가가 지금 오해가 있거나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를 한다는 것이 지금 중국의 시가총액의 이미 한 3%, 5%가 외국인입니다. 근데 그 외국인이 한국 사람이냐? 아니죠.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대부분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겁나가지고 왜 투자를 했을까? 이제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조금 우리가 실리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정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많이 한 거 아닌가 싶고 또 저는 한중 관계는 뭐냐 그러면 이건 철저한 이해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중국하고 뭐 사상의 친구 이념의 동지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6.25 때 우리가 통일될 뻔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공군이 60만 넘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통일을 못한 거고 그때 우리는 중공이라고 부르고 중공은 우리 적이에요. 근데 지금 뭐 친구고 무슨 뭐 이웃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중국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고 우리는 생산 공장하고 시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철저히 만난 이것은 이해관계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한중 관계는 이건 부부하고 비슷해요.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 제일 가까운데 돌아놓으면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만날 수 있는 건데 지금 딱 그거죠. 근데 왜 한국하고 중국이 틀어지고 이러냐 그러면 이해관계인데 우리가 한중수교 92년 이후로 30년 동안 한 번도 미국, 중국에서 적자 낸 적이 없어요. 무역수지 적자를 돈을 벌었다고. 근데 2023년, 2024년 우리가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는 한중 간의 관계는 돈 되면 친구지만 돈 안 되면 남이다. 약간 폭을 넓히면은 한한령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명시적은 아니지만 언제쯤 한한령이 해제돼서 우리 문화가 중국에서 다시 좀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사랑이 뭐길래 대장금 이게 벌써 언제 겁니까? 우리도 드라마 한번 보고 나면 그거 6개월, 1년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직도 중국이 거기에 한국에 대해서 뭐 관심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굳이 한한령 뭐 우리 중국하고 뭐 할 때마다 한한령 얘기를 계속해 언제 푸냐고. 근데 우리가 한한령은 한국한테 엄청난 보약이 됐습니다. 그것 덕분에 우리가 오겐부터 시작해서 이게 미나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최근 아파트까지 아니 14강대 팔아가지고 대박 못 낸 거를 우리가 거기에 자극받아서 혁신하고 창의성을 낸 게 80억을 상대로 팔잖아요. 그런데 그걸 14억을 못 판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달리면 중국한테 사실 예속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대국은요 어떤 경우에도 소국의 문화를 탐내기는 하지만 그걸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중국은 재미있으니까 한번 본 거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한령 최근에 뭐 해제된다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우리 쪽에 이제 희망 고문일 수 있는 것이 그걸 허용한다고 하는 쪽에 보면 그 아펙 회담의 조직 위에 어떤 하부 기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한령의 해제는 우리가 지금 문화부나 외교부가 소관 부서지 우리 어떤 아펙 조직위원회 어떤 부서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한국의 K-컬처를 액면대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바로 촛불입니다. 광화문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촛불로 대통령도 바꾸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체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촛불로 이것이 대통령도 바꾸는 나라의 컬처를 아무 여과 없이 필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력한 컨텐츠를 수출한다는 건 말이 되지만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필터링해서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사랑이 뭐길래처럼 그렇게 모든 위성 방송들이 다 한국 걸 서로 방송하고 싶어서 가고 공연장이 터져나갈 정도로 한국의 연예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미 그거는 차가 지나갔다고 봐요. 뭐 앞으로 풀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중국의 니드에 맞는 것만 이제 오케이 가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쪽에서 유행되는 것을 그대로 중국에 또 14간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너무 과한 기대다 그렇게 봅니다. 중국의 타이완 관계, 침공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반도체 때문에 그것은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공격하는 쪽이 수배하는 쪽에 3배의 이제 군사력을 가져야 가능한 건데 대만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대만은 대만관계법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대만관계법을 보면 중국 본토가 대만을 공격을 했을 때 이걸 원상으로 회복하는 노력을 한다는 게 골자예요. 그걸 완곡하게 한 거지만 직역을 하게 되면 자동 개입 조항입니다. 미국이 바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사력으로 보면은 뭐 국방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이 3분의 1이에요. 300%가 돼야 이길 수가 있는데 3분의 1 되는 걸로 붙으면 100점 100패죠. 근데 중국이 손자병법을 공부한 리더들이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대만 침공설의 모든 부분은 저것은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지 중국에서 우리가 언제 침략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2025년, 27년, 2030년 이건 전부 미국의 군사 전문가, 안보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이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일본하고 얘기할 때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 얘기를 하면 우리 절대 가만 못 있죠. 그렇듯이 중국을 자극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대만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아직 통일이 안 된 나라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아직 공산당이 국민당을 아직 정복을 못한 거죠. 그래서 통일이 안 된 유일한 나라고 근데 여기에서 미국은 그걸 자극함으로 해서 중국을 흥분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도랑치고 가지를 잡습니다. 이게 위협을 했을 경우에 무기를 대만이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산 무기가 바이든 정부 때까지 890억 불인가 샀어요. 계속적으로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금 대만은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미국은 반도체 원시 시대로 돌아갑니다. 최첨단 반도체, AI 들어가는 반도체를 TSMC가 만들어주지 못하면 미국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중국과 같은 수준이 돼버리는 거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황금알을 낳는 겁이 거고 저 앞에 있는데 저걸 굳이 폭격을 해가지고 다 부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되게 만들래? 아니면 우리가 전략을 잘 쓰고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이걸 날로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미국을 바로 따라잡을 수가 있는 황금알을 낳는 겁이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때려 부셔가지고 미국이 전쟁을 맞상대를 해서 우리가 폭격 맞아도 죽을래? 아니면 지금 공격할래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황금알을 얻는 거위를 미국하고 어떤 전략을 쓰든 간에 날로 먹는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이 높고 근본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 의사결정은 이제 최고 지도자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대만이 통일되는 것하고 통일되지 않는 것이 중국의 지도자 입장에서 유리하나 불리하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북 통일 모든 지도자가 다 얘기하지만 남북의 대치 상황이 정치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뭐든지 거기다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 문제 또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의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통일이 안 된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정치인의 입지를 대단히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됩니다. 근데 그걸 굳이 이제 벌집을 쑤셔가지고 벌한테 쏘여서 이제 치명상을 입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누가 하는 게 맞냐? 센 사람이 해야지. 그런 효과를 놓고 보면 지금 제가 어떤 중국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대만을 공격해서 정복을 한다는 것보다는 대만의 그 잠재적인 전쟁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센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것을 각인을 시키는 것이 정치적인 이익이 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놓고 아까 말씀한 그런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중국이 미국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는 것, 뭐 그럼 경제력이 일단 올라서야 되는데 30년, 35년 이후가 돼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실력도 안 되는데 싸움 붙었다 그러면 그건 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중국하고 미국 지금 붙었으면 100점 100패죠. 근데 그런 싸움을 중국이 한다? 그런 것은 상상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중국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정보를 아주 충실히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또 귀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